자, 실무 예제 들어갈게요. 다음 결산 자료를 참고로 주식회사 배움전자 회사 코드 1000번의 결산을 수행하고 재무제표를 완성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한다라고 드렸어요. 그럼 지금 교재에 나와져 있는 예제는 총 몇 문제가 되어 있냐면 12문제. 1번부터 시작해서 12번까지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교재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 결산하는 순서를 말씀을 드렸을 때 수동 결산을 먼저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12번까지 들어오는 요 문제 내용을 정리해 드릴 땐 앞쪽에 수동 결산을 드렸고 뒤쪽에 자동 결산을 드렸어요. 근데 시험은 섞여 나온다.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럼 저희는 순차적으로 진행을 1번부터 들어오겠습니다. 1번부터. 자동 결산 들어갈 거니까 저희는 수동 결산 들어갈 거니까 재무 회계 쪽에 일반 전표 입력을 들어가세요. 그리고 항상 시험은 기본 전제를 주고 시작을 하죠. 우리 회사는 무슨 회사이고 회계 기간은 어떻다. 근데 회계 기간이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머릿속에 12월 31일 결산회사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과 관련된 문제는 여기 월과 일을 넣으실 때요. 무조건 12월 며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럼 12월 31일이라고 넣고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실수로 내 손이 잘못돼서 30일이라고 넣고 입력을 다다다다 했다. 그런데 시험이 끝나고 나올 때까지도 몰랐다. 점수는 일단 결산 쪽은 0점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직접 넣었던 부분은. 그러니까 일자가 잘못되어 있으면 점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31일 정확하게 넣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결산할 때 합계잔액 시산표도 열어놓고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필요하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산 재무제표 쪽에 합계잔액 시산표도 열어놓고 시작하셔라. 근데 대체적으로 전산회계 1급까지는 볼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무급수부터는 볼 일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들어가시고요. 기간도 우리가 결산을 하는 12월 31일자로 조회를 합니다. 자, 열어놓고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필요하면 볼 거니까 최소화 시켜놓고 시작을 할게요. 네, 일반 전표 입력은 활성화 시켜놔주시고 첫 번째 문제 2021년도 2월 4일 자,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연 3%의 이자율로 3년간 차입 돈 빌려왔다는 얘기네 여러분. 그리고 3년 동안 빌려왔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장기 차입금이 되겠네요. 자, 이자는 원금 상환과 함께 3년 후 보통예금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단,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 계산은 월할 계산하고요. 1월 미만은 1월로 보고 계산해달래요. 왜냐하면 2월 달이 한 달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2월 4일부터 빌려온 거니까. 근데 그냥 한 달로 봐달라고 했으니까 2월 한 달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결산하는 과정 중에 우리 무슨 부분이 있었다?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이 있었죠, 여러분. 그쪽과 관련된 부분 중에 비용의 발생이네요. 여러분, 비용의 발생이란 얘기가 등장이 되면 대변엔 아직 못 준 돈이라고 하는 미지급 비용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자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자 계산을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차변에 계상돼야 되는 이자 비용은 자, 지금 빌려온 돈은 1억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이 있고요. 그리고 연이자 몇 프로? 3%. 자, 그러면 3%이고요. 자, 월할 계산해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12달 중해. 그리고 돈은 금년도에 빌렸습니다. 만약에 이게 전년도 사건이면 그냥 1억 곱하기 3%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2021년도 2월 4일에 빌렸어요. 그러니까 12달 중에 우리는 한 달이 빠지는 거죠, 여러분. 11달치만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산기를 다 가지고 계실 것이니 계산기를 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산기는 지금 세무사랑 같은 경우는 메뉴가 열리면 어느 쪽에 우리 오른쪽 옆에 사이드 쪽에 여기 계산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계산기 기능이에요. 이거 눌러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컴퓨터용 계산기로 그냥 쓰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용 계산기 눌러서요. 지금 1억이라고 했으니까 1억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여기에 몇 퍼센트? 3%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3% 곱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곱하기 11 해주시고요. 나누기 12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년 동안, 11달치에 대한 이자가 얼마이다? 275만 원.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 정리시켜 주셔야 되겠네요. 그럼 저는 여기에 275만 원을 일단 메모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75만 원. 자, 요거 회계 처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누구 써주시면 되시고요. 내가 지급해야 될 이자가 무엇되었다? 발생되었다.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나는 이자는 근데 즉시 주지 않고 언제 주겠다? 3년 후 상환 시점에 일시로 주겠대요. 그러면 아직 주지 않은 이자가 있다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11달치의 기간은 경과되었으나 아직 줄 시점은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미지급 비용이라고 쓰시는 거죠. 그럼 누가 봐도 수동결산입니다. 우린 자동쪽에서 넣을 수 있는 건 진짜 몇 가지 안 됐었죠. 그거 빼곤 다 수동. 그러면 12월 31일자 구분란에 가서 차변이라고 넣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변. 그래서 차변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갑자기 키가 안 눌리는 현상이 있어서 얘는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차변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계정 과목에는 이자 비용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그리고 차변 금액란에 가셔서 얼마 넣어 주시고 275만 원. 그리고 상대편 대변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262번인가요? 네, 262번에 있는 미지급 비용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문제가요. 우리은행에서 빌렸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우리은행에 줘야 되는데 시험지에 결산하는 시점에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부분은 우리가 거래처를 입력하라는 문구가 없으면 입력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본 수업할 때 아마 누가 물어보셨을 거예요. 거래처 입력하냐고. 입력해요, 여러분. 업무는 하는 거고요. 시험은 주었을 때만 입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에 275만 원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는 차변 대변 넣었잖아요. 근데 여기 가서 하단에 봤더니 5번의 결산 차변, 6번의 결산 대변인데 그걸 꼭 넣어야 되느냐 결산전표니까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차변 대변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공장 건물 화재 보험료 1년분 2021년도 10월 1일부터 우리 2022년도 9월 30일까지 1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서 모두 무엇으로 처리했다? 보험료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리고 보험료는 무슨 계산? 월할 계산해달라. 여러분 지금 모두 다 비용 처리했네요. 이건 성급 비용 찾아달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럼 지출하는 시점에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를 하였다라고 하시면 전체 기간이 모두 다 뭐가 되는 것이다. 전체 기간이 모두 다 비용 처리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우리 앞에 있는 건 비용이 맞다. 그러나 12월 31일 이후에 있는 건 차기분이니까 이 부분은 자산으로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여러분. 그리고 그 자산의 계정 과목은 누구이다? 미리 준 비용이죠. 선급, 비용. 그럼 여러분 지금 저희는 전부 다 비용 처리해놨잖아요. 그럼 누구 찾으러 가야 돼요? 선급 비용이 계정 과목이 없는 거니까 우리는 경과했다, 경과하지 않았다, 경과하지 않았다. 아직 안 지난 거. 그래서 지나지 않은 미경과분을 무엇한다? 선급 비용으로 정리시켜 주시면 되죠. 그러면 선급 비용은 우리 지출한 금액 얼마? 100만 원. 자, 여기 곱하기 12달 중에 몇 달이 선급이에요? 9달. 그쵸? 9개월이 선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산기를 또 갖고 계실 터이니 우리 계산기를 열어서 우리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10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얼마 해주시면 되시고요. 9달 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우리 나누기 무엇 하시면 된다. 12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75만 원 나오네요. 그래서 보험료 75만 원 무슨 정리해 주셔라? 선급 비용 계상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됐을까요? 그럼 이 회계 처리하시면 우리는 지금 현재
여러분 선급 비용은 차변 정리 부분이죠. 그죠? 선급 비용. 그럼 차변에 선급 비용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급 비용 써주시고 상대편 대변에는 우리 모두 다 보험료라는 비용 처리했어요, 여러분. 그럼 비용이 지금 현재 100만 원 잡혀 있으니까 줄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을 소멸시켜라. 그래서 대변에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 계정을 정리시켜 줍니다. 자, 조심하실 건 이 보험료는 제조 원가인지 판매비와 관리비인지 공장 건물과 관련된 보험료 그러면 우리는 제조 원가로 넣어주셔야 되겠죠. 됐을까요? 입력하러 가시죠. 자, 차변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우리는 선급 비용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3번에 있었네요. 금액 얼마이다? 75만 원. 자, 그리고 상대편 대변 선택해 주시고 우리 보험료는 반드시 제조 원가에 있는 보험료. 그러면 500번대, 521번에 있었네요. 그리고 대변의 금액은 75만 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번 문제도 마무리된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소모품을 취득하여 당기,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였으며 12월 31일 현재 남아있는 소모품은 40만 원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모품도요. 선급비용이나 선수수익처럼 항상 내가 구입하는 시점에 회계 처리를 뭐로 했는지 꼭 검토하셔야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소모품을 취득하여 당기 비용 처리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모두 다 비용 처리를 했으니까 우리는 뭐로 정리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남아있는 거 찾아야 돼요? 아니면 사용한 거 찾으셔야 돼요? 남아있는 거. 그리고 너무 친절하네요. 남아있는 소모품은 4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 실질적으로 소모품 구입한 거 얼마 했고 거기서 빼지 않아도 되는 거죠. 만약에 사용액이 얼마이다. 그러면 소모품 취득한 금액을 찾아서 어디 가셔서요? 합계전액 시산표. 자, 그래서 합계전액 시산표에 가셔서 우리 소모품비라는 걸 찾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사용액을 빼서 미사용액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아예 소모품비로 처리한 것 중에 남아있는 게 이만큼이라고 미사용액을 주었기 때문에 계산의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차변에 소모품비가 써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차변에 있던 소모품 줄여주시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차변에는 누굴 써주시면 된다. 미사용액은 자산이죠. 그래서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해 주시고요. 상대편 대변에는 소모품비를 무엇해 주시면 된다. 소멸시켜 주시면 된다.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했으니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 선택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 소모품을 구입하는 시점에 자산 처리했으면 우린 차변에 소모품비란 비용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대변엔 우리 창고에 있었던 거 쓴 거니까 소모품을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건에 맞춰서 우리 처리되는 계정 과목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 이것도 수동결산입니다. 자, 차변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 계정을 넣겠습니다. 173번에 있었네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이다. 우리 남아있는 금액 40만 원 그대로 입력. 자, 상대편 대변 선택해 주시고요. 소모품비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있는 830번 선택해 주시고 금액은 40만 원입니다. 더 하실 거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자,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가 시험의 단골 손님이에요. 정말 많이 내요. 문제 풀어보시면 지속적으로 나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갖고 가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은행에서 차입한 장기 차입금 중에서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5천만 원이 있다. 여러분, 내년에 만기가 도래한대요. 그리고 우린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상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즘은 친절한 출제자들은 또는 요건을 정확하게 주고자 하는 출제자들은 상환할 예정이다라는 글씨까지도 줍니다. 근데 우리 왜 상환 안 하면 회계 처리하지 마시라고 했었어요. 상환할 예정이 아니면 연장하겠다는 취지가 있을 때. 그러면 우리 장기 차입금이 비유동부채인 장기 차입금이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면 우리는 무엇 하셔야 된다? 유동성 대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증가시켜 주시고 장기 차입금을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우리은행이라는 거래처 관리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입력하러 들어가시죠. 차변에
우리 비유동부채인 장기 차입금을 정리시켜 줍니다. 거래처 우리은행 반드시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차변의 금액은 5천이라고 드렸으니 5천만 원 입력하시면 되고요. 상대편 대변엔 누구 넣어주시면 된다.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수하지 마실 건 장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 부채 모두 다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은행 넣어주시고 금액 5천만 원으로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정리. 자, 5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 결산 시 당사 소유 주식 단기 매매 증권을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유가증권이 있으면 결산하는 시점에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은 공정가치로 무엇한다? 평가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말연재 장부상 금액은 얼마이다? 300. 근데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장을 마감한 공정가치는 얼마이다? 370. 그럼 300만 원짜리 유가증권을 얼마로 바꿔주셔라? 370으로 바꿔주셔라. 그러면 여러분 유가증권의 가치는 증가하였다, 감소하였다? 증가한 거죠. 그러면 그 증가한 70만 원만큼은 이익이다, 손실이다? 이익이죠, 여러분.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은 그대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나의 자산을 300짜리에서 370으로 바꿔야 되니까 단기 매매 증권을 증가시켜 주시면 되시고 상대편 계정 대변에는 유가증권인 단기 매매 증권을 무엇하여 평가하여 나는 이익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반대이면 단기 매매 증권을 감소시켜 주시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럼 저희는 또 입력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수동결산입니다. 차변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단기 매매 증권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70만 원. 그럼 70만 원 증가시켜 주시고요. 자, 그리고 상대편 대변엔 우리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거. 그럼 평가 이익은 905번이네요. 그러면 또 처분이익 선택하지 마시고요. 평가 이익. 자, 그래서 넣어주시면 되시고 금액 70만 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 6번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단기 차입금 중에는 금화은행에서 차입한 외화 단기 차입금 1,000만 원. 자, 외화 금액은 10,000불이라고 되어 있고요. 포함되어 있다. 자, 보고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적용환율은 1,300원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금화은행에서 빌려온 단기 차입금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정 과목은 단기 차입금입니다. 그럼 우리 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화폐성 자산이나 부채에 속하면 평가를 하시라고 했죠. 차입금은 누가 봐도 화폐성 부채가 맞습니다. 그럼 지금 10,000불에 대한 부분에 1,000만 원이었다는 얘기는 저는 여기에 곱해졌던 환율이 얼마였다라는 게 추정이 돼 여러분 1,000원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1,000원이었던 부분이 1,300원으로 무엇하였다? 환율이 상승되었네요, 여러분. 그쵸? 자, 그 부분 정리해달라. 그러면 우린 지금 현재 US 달러 10,000불이 있고요. 그 10,000불에 곱하기 우리 보고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에 환율 1,300원에서 누굴 빼주셔라. 우리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환율 1,000원을 빼주셔라. 자, 이거 빼주시고요. 그리고 금액을 계산해 봅니다. 자, 금액 계산해 봤더니 여러분 10,000불 곱하기 300원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300원이 올라가면서 금액이 얼마가 증가가 돼 여러분? 300만 원 증가한 거죠. 그죠? 10,000불 곱하기 1,300원 하면 1,300이니까. 그래서 우리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증가한 건 자산이 증가했어요? 부채가 증가했어요? 제가 공식을 이렇게 써놓으시고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먼저 정리하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단기 차입금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인 부채가 무엇하였다? 증가하였다. 그러면 증가하거나 감소한 우리 자산이나 부채를 먼저 쓰셔라. 그러면 우리는 어느 변에? 대변에 증가한 부채, 누구요? 단기 차입금을 기록합니다. 금액은 당연히 300만 원이고요. 그럼 여러분 대변에 부채를 기록했으니 우리가 쓸라는 어느 난밖에 없다? 차변이요. 자, 그리고
외화에 대한 환율 차이 때문에 우리 결산 1인 12월 31일자에 쓰는 계정은 정해져 있다. 무슨 계정?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 자, 여러분 차변은 비용이 발생이죠. 대변은 수익이 발생이고요. 우린 비용 들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러분 갚을 빚이 늘었어요.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나가야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화평가 12월 31일자는 항상 자산이 또는 부채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쪽 난을 먼저 쓰시라. 그리고 상대편에 환산 이익과 손실을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또한 수동결산이기 때문에 우린 12월 31일자에 입력합니다. 자, 구분란에 가서 차변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화라고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 외화자 들어간 거 모두 다 검색이 됩니다. 우리는 환산, 손실이라고 알려드렸으니까 955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은 얼마인가요? 우리 3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상대편, 대변. 자, 우리 누구 넣어줘야 돼요, 여러분? 단기 차입금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수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자산이나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까지는 잘 해요, 여러분. 근데 실수하신 부분이 뭐가 있냐면 단기 차입금에 자꾸 거래처를 안 넣고 나와요, 여러분. 금화은행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금화은행을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금화은행 선택해서 넣어주시고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 다음 7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현재 실제 현금 보유액은 장부상 금액보다 2만 원이 부족함이 발견되었으며 기말 현재 차이 금액의 원인을 알 수 없다. 여러분 원인을 못 찾았어요 라고 하네요. 자, 일단 확인할 건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 무슨 부분? 현금이 무엇하다. 부족하다라는 걸 발견했다 이 얘기네요. 근데 현금 부족함을 발견한 시점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중에 발견했어요? 아니면 결산할 때 발견했어요? 결산이에요. 기말에 현금을 확인해 보니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중에 발견했을 때는 우리가 현금이 부족합니다. 또는 현금이 과잉 상태네요. 그래서 현금에 차이가 있다라는 걸 현금 차이를 발견을 했는데 그 발견이 언제다? 기중이었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계정 과목 누굴 써도 괜찮다? 현금 과부족이라고 하는 임시 계정 과목을 썼다가 정리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중이 아니라 지금처럼 기말에 발견하면 절대로 무슨 계정 과목 쓰시면 안 된다?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은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임시 계정이라고 했잖아요. 임시 계정인 현금 과부족, 가지급금, 가수금, 개인 사업자는 인출금도 있을 수 있다고 했었고요. 그들은 우리가 결산이 끝난 재무제표에 보여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지 아시죠? 그런데 이 분기를 해놓으면 우리 이거 정리하는 분기 또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말에 발견했을 때는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린 지금 현금이 갖고 있는 것보다 지금 이제 실제 현금 보유액은 장부상의 금액보다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실제 금액이 그러면 우린 대변에 현금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금액은 누구를 맞춰줘야 되니까 여러분 원래 실제를 기준으로 맞추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가 장부랑 비교했을 때 장부가 더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현금을 무엇하였다? 썼다. 얼마를 썼다? 2만 원을. 그런데 내용을 찾아보니 내용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줬어요.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원인을 못 찾았다고 하면 우리는 차변에 뭐라고 쓰자? 영업의 비용인 잡손실을 쓰자. 반대변 영업의 수익인 자비익을 쓰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중이면 현금과 부족을 쓰지만 기말이었을 땐 현금과 부족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기중에 발견을 해서 현금 과부족 회계 처리를 해놓은 거였었다라면 우리 현금 과부족에 있는 금액은 이렇게 아예 글씨를 써줘 여러분. 벌써 장부에 입단 표시를 내줘야 되니까. 근데 금액을 안 줬다? 학계전액 시산표에 가면 현금 과부족이 떠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정리하라고 얘기하는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지금은 기중 사건이 아니라 기말에 발견해서 없애는 부분 됐어요.
자, 그럼 저희는 12월 31일자에 와서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대로 입력할게요, 여러분. 차변 선택해 주시고요. 잡손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은 얼마 넣어주시고 2만 원. 자, 그리고 우리는 대변을 선택해 주시고 현금을 우리 내보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입력. 그리고 금액은 2만 원입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정리. 그래서 7번 문제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몰라서 틀리기보다 생각하는 시점을 어떻게 놓고 보냐에 따라서 가끔씩 혼선을 빚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수가 조금 있으신 부분이어서 한 번 더 점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 풀었고요. 이제 8번 문제. 자, 8번 문제 보시면 당사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며 자, 일단 자동이다, 수동이다, 자동.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만나면 자동은 자동이라고 쓰세요. 특히나 전산시험 보실 땐 그분들은 어떻게 내지 않는다. 일반 전표에 넣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우리 결산자료 입력에 넣는 것처럼 표현을 안 해줘요. 그냥 다 섞어서 내거든요. 지금처럼. 그럼 이거는 자동입니다. 자, 두 번째, 9번째 있는 거 먼저 볼게요. 자, 지금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것도 자동이죠. 자, 10번 매출 채권에 대해서 1%를 대손상각비 설정한대요. 이것도 자동 결산이에요. 11번 기말에 남겨져 있는 재고 금액은 이렇다. 실상 금액이래요. 그러면 이건 창고에 있으니 창고에 남겨진 거 빼고 나머지는 모두 다 무엇했다? 팔았다고 보겠다. 또는 제조 공정에 투입했다고 보겠다. 그러면 모두 다 원가 대체해 주셔야 되겠죠? 매출 원가 대체. 그러면 이것도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12번 법인세는 1250만 원이 나왔다라고 시작하네요. 이것도 자동이다, 수동이다? 자동이다. 세무사랑의 좋은 점은 무엇이다? 선납세금도 자동 분계 처리할 수 있고 내야 되는 미지급세금도 자동 분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동에서 다 처리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이전 관계에서 말씀드렸죠. 스마트에는 그게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지금 8번부터 자동이니 일반 전표 입력은 다 끝났네요, 여러분. 그럼 메뉴를 닫으셔도 되고요. 또는 열어놓고 가도 반영이 됩니다. 그럼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전 이거 열어놓고 갈게요, 여러분. 창 최소화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결산 재무제표라는 쪽에 가셔서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자동 결산 메뉴를 열어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결산해야 되는 날짜는 12월 31일이니 우리 기간란에서 그대로 엔터를 치셔라. 그러면 1월 1일부터 우리 12월 31일까지 해당되는 기간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됐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8번부터 볼게요. 자,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며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누적지 퇴직금으로 회사에서 돈을 주면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부분은 추계액의 몇 프로? 100% 전액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설정하고 있고요.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아요. 자, 생산직 직원과 사무직 직원의 내용을 가서 보니 전년도에서 넘겨받은 금액은 1,000만 원이다. 그중에 생산직은 600, 사무직은 400. 그리고 기중에 그만둔 종업원이 있어서 생산직은 우리 얼마? 400만 원을 사용한 게 있대요. 그래서 기중에 감소한 금액 400. 그러면 실제 생산직이 지금 현재 전년도에서 설정해서 가져온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얼마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산직 기준. 600에서 400을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산직 직원은 지금 현재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남겨져 있는 저는 여기다가 잔액이라고 쓸게요, 여러분. 잔액은 얼마가 있더라? 200만 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있고요. 사무직은 그대로 얼마가 있다? 400만 원이 있다. 이렇게 가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럼 저희 어떻게 배우셨죠? 기말에 설정해야 되는 퇴직, 급여, 충당, 부채는 자, 설정액은 공식 배웠어요. 누구에서 누구를 빼셔라? 자, 퇴직금 추계액이 있을 것이다. 또는 퇴직급여 추계액이 있을 것이다. 모든 종업원이 12월 31일자에 그만두면 회사가 지급해야 되는 퇴직금, 그거를 추계액이라고 한댔어요. 자, 그 추계액에서 누구를 빼셔라?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빼시라고 했죠. 그죠? 설정하기 전 잔액, 그게 200과 400이라고 써드린 거죠. 됐을까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생산직, 자, 생산직은 얼마라고 하시면 될까요? 퇴직금 추계액 1,500. 자, 그러면 1,500만 원에서
남겨져 있는 잔액 얼마 빼셔라? 200만 원을 빼셔라. 자, 그러면 추가 설정 얼마 하시면 돼요, 여러분? 1,300만 원 하시면 되나요? 1,300만 원 추가 설정. 자, 그리고 사무직이 있죠. 자, 사무직은 지금 현재 추계액은 1,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우리 남겨져 있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얼마이다? 400만 원입니다. 그럼 400만 원을 빼시면 되겠죠. 그러면 추가로 얼마만 설정하시면 된다. 600만 원만 설정하시면 된다. 그래서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거죠. 아우, 저는 이거 자동 결산 되는데요. 결산 자료 입력 안 하고 일반 전표에 요거 계산해서 차변에 누구, 대변에 누구 직접 입력하겠다. 틀렸다, 맞았다? 맞았다 해요. 시험은 모든 프로세스를 다 내는 게 아니라 착출이에요. 그러니까 분계가 맞으면 8번은 무조건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 결산에 넣든 수동으로 직접 입력하든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저희는 그런데 무슨 기능이 있으니? 자동 결산 기능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럼 자동 결산을 쓰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험지에 써줬다라고 하면 자,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어디에? 여기 결산 반영 금액이라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이 자리에 넣어주시면 된다고요. 첫 번째 방법은. 그러면 저는 어디에 넣을 거냐면 자, 여러분 생산직입니다. 생산직은 제품 매출 원가와 관련이 있는 데죠. 그래서 원가 명세서에서 재료비 얼마, 노무비 얼마, 경비 얼마 그게 당기에 들어간 제품을 만들기 위한 돈이었다. 이렇게 표현해 드렸었어요. 그러면 노무비라고 하는 여기 파란색 글씨 자리에 가서 봤더니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늘색 지금 현재 연두색처럼 보이는 요 자리가 입력하는 자리라고 했죠. 자, 이 라인 따라가서 보니 뭐라고 써있다? 퇴직급여 전입에 퇴직연금 충당금 전입에 우리는 연금 쪽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회사에서 줄 거죠? 그럼 몇 번 자리? 여기 3번 노무비에 2번 퇴직급여 전입액 자리에 얼마를 1,300을 입력하면 되고요. 생산직권. 자, 그리고 사무직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니까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이런 무슨 글씨가 보여요? 4번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라는 글씨가 보이죠? 자, 요 부분에 가면 1번 급여, 2번 퇴직급여 전입액이라고 보이고 또 연두색빛 색이 보이죠? 자, 그러면 2번 자리에 요 자리에 얼마를 600만 원을 넣어주면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계산하셔서 직접 반영하는 방법 하나. 자, 그런데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그렇게 넣을 수도 있지만 이 프로그램 메뉴에 들어왔더니 상단 부분에 무슨 아이콘이 있다? 퇴직 충당이라는 아이콘이 있다. 그럼 이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팝업 창이 열리죠, 여러분?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기초금액 600과 400, 기초금액 600과 400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중에 쓴 거 얼마? 400. 그래서 단기에 감소한 거 400. 그래서 남겨져 있는 잔액은 200과 400이다. 자, 똑같이 200과 400 맞죠, 여러분? 이게 프로그램에서 세팅을 안 해놓고 쓰시면 이렇게 안 들어와요. 그럼 저희는 처음부터 작업할 때 이거 다 하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세팅이 됐죠. 이거는 시험 출제자 의도마다 달라요. 근데 저희는 딱 맞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들어와서 지금 기말에 필요한 퇴직금 추계액을 이 자리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생산직은 508번이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생산직 코드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얼마 넣어주셔라? 1,500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엔터. 자, 그럼 1,500만 원에서 잔액 200만 원 빼면 우린 추가 설정할 게 얼마이다? 1,300. 그럼 우리 손으로 계산한 1,300과 같아요, 달라요? 같죠? 자, 그 다음 806번은 판매비와 관리비겠죠? 우리 필요한 추계액은 1,000만 원. 그럼 이 자리에 1,00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1,000만 원에서 우리 설정 전 퇴직급여 충당부채 400만 원을 빼서 우린 추가 설정 얼마? 600만 원. 그럼 손으로 계산한 거 600과 같다 다르다? 같죠? 그리고 유형이 아주 친절합니다. 이건 제조원가고 이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야라는 글씨도 들어와 있죠. 됐어요? 자, 그러면 저희 아까 직접 친다라는 건 그냥 금액을 치라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작업하고 이게 정말로 아까 제가 위치 보여드렸던 그 위치에 이게 들어가는지 봐야죠. 하단에 갔더니 뭐가 있다? 결산 반영이라는 게 있죠. 결산 반영을 클릭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전 위에부터 볼게요. 자, 우리 어느 부분 제품 매출 원가에 영향을 줘야 되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해당되는 3번 노무비 그리고 퇴직급여 1,200짜리 갔더니 1,300 저희 입력한 적 없지만 벌써 들어와 있고요. 아까 반영하겠다고 눌렀으니까.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쭉 내려옵니다. 4번 판매비와 관리비에
2번 퇴직급여 1200짜리가니 600만 원 들어와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여러분? 됐어요. 그래서 손으로 계산해서 결산 반영에 직접 입력해도 되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퇴직 중단 버튼 눌러서 무엇해도 된다. 반영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하시고 나서 저처럼 다시 누르면 이렇게 물어봐요. 저장된 데이터 있는데 너 이거 쓸 거니? 예 눌러주시면 기존에 작업해놨던 거 보일 수 있어요. 아니요 누르시면 다시 초기화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 우린 그냥 취소하고 나올게요, 여러분. 벌써 반영은 했으니까. 됐나요?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반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동결산이라는 건 결산 반영 금액란에 해당 금액을 넣고 누구는 점표 추가라는 건 딱 한 번만 눌러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눌러라. 이 메뉴를 나가기 직전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하고 누르고 하나하고 누른 거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럼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 9번 문제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참 행복한데요. 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된 자료를 결산에 반영하시오라고 줬대요. 그럼 너무너무 행복하죠, 여러분. 우린 사실상 전체를 봐야 되니까 앞에서 벌써 고정자산 등록을 하고 왔다, 안 하고 왔다? 하고 왔어요. 근데 본인들이 시험에 이런 문제를 내고 싶다면 본인들이 등록을 해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겨오면 되겠죠. 그래도 높아시면 한번 보고 올게요. 자, 저희는 어디에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에 가셔서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를 열고요. 시험은 이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희는 높아시면 한번 더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엔터를 치시면 여러분 저 지금 자산계정 과목 쪽에서 저 그냥 엔터 쳤어요, 여러분. 그럼 전체 등록 자료가 보여요. 그럼 건물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개발비까지 등록한 정보가 쭉 들어와지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쵸? 자, 저희는 건물 하나만 찍어 갈게요. 건물은 현재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얼마를 회계 처리하겠다? 225만 원. 그래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금액 그대로 회계 처리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 부분이 결산자료 입력 부분에 들어오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된 정보를 반영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가면 누가 있을 것이다. 우리 여기 감가상각이란 버튼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는요. 조금 전에 8번처럼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글을 써요. 무슨 부분? 건물은 225만 원, 기계장치는 300만 원, 비품은 33만 3천 원 이렇게 써주고 반영하라고 합니다. 결산에. 그럼 여러분 고정자산 등록해놨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놔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결산 반영 금액란에 직접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고정자산 등록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직접 치지 말고 무엇하자? 상단에 감가상각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반영하자라는 거죠. 그럼 제가 건물 금액만 기억하고 오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건물은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돼서 들어온 감가상각비가 225만 원이다. 우리는 이 금액을 그대로 결산에 반영한다, 안 한다? 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무슨 부분? 여러분, 우리 아까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에 퇴직급여 입력하고 요 화면 멈춰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4번 자리 보이죠? 건물 공란, 기계장치 공란, 차량 운반구 공란, 비품 공란이죠. 자, 여기에 이 금액이 무엇된다? 반영이 돼요. 누구 누르면? 결산 반영 누르면. 다만 경비 구분이 판관위로 되어 있는 건 판매비와 관리비에 반영이 되고 제조라고 되어 있는 건 우리 스크롤 위로 쭉 올리면 경비가 있었죠. 경비 쪽에 가면 다시 감가상각비 란이 있어요. 그 란에 반영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반영하고 확인할게요. 자, 결산 반영이라는 키를 클릭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우리 곧바로 판관비 볼게요. 우리 감가상각비 4번 란에 건물은 225만 원, 차량 운반구 338만 2천 원, 비품 270만 6천 원 들어왔고요. 자, 스크롤 위로 쭉 올려줍니다. 자, 올려주시고 우리는 제품 매출 원가 아래쪽에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있을 거예요. 7번 경비에 가시면 우리 반가로 2번에 일반 감가상각비라는 자리에 무슨 부분? 기계장치와 차량 운반구와 비품의 금액이 들어온 게 있다 없다? 있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요 키를 누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정자산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이 란에 그냥 손으로 쳐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직접 입력이라는 표현.
그럼 9번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높아지면 하나. 에이트는 여러분 이 문제가 나오면요. 직접 입력하라는 문제를 거기도 똑같아요. 내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고정자산 등록을 하고 그리고 감가상각비 얼마로 나오겠죠? 그걸 결산에 반영하시오. 이렇게도 냅니다.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하고 들어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점수 4점 줄 거예요. 그들은 결산 한 문제당 4점씩 주고 있으니까 FAT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인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에 대해서 몇 퍼센트? 1%를 설정하기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린 누가 필요하다? 합계 잔액 시산표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합계 잔액 시산표는 저희 아까 열었나요? 안 열었나요? 열어놨었죠. 네, 그래서 열어놨던 합계 잔액 시산표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계 잔액 시산표에 가셔서 외상 매출금 얼마가 있다? 2억 4,779만 원이 있네요. 자, 우리 아무 말이 없으면 모두 다 채권 잔액 비율법으로 계산합니다. 우리가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방법 두 가지 배웠어요. 연령분석법, 채권잔액 비율법. 근데 시험지에 연령분석법이란 표현이 안 붙어 있으면 모두 다 뭐로 가신다? 채권잔액 비율법. 자, 채권잔액 비율법은 어떻게 계산하시는 거로 배웠죠, 여러분? 우리 대손상각비 설정하는 거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그냥 설정액으로 쓸게요, 여러분. 설정액은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잔액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 채권의 잔액에 곱하기 우리 대손 설정률이 있죠. 그래서 대손 설정률 또는 추정률, 예상률 모두 다 같은 말. 자, 그걸 곱해 주시고요. 이 곱해져 있는 금액에서 누구를 빼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시면 된다. 이렇게 배우셨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시험 대비 FAT 하는데 이론 문제 6회분 푸는데 이 문제가 계속 나오지 않았나요? 근데 이론에서 이걸 풀었는데 실기에서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이 쓰는 건데. 그래서 학계전액 시산표 가지고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공식에 의해서 그러면 저는 외상매출금이라는 부분을 들어가 볼게요. 그냥 외상만 쓰겠습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의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러면 2억 4,779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곱하기 1% 그리고 대손충당금 잔액. 자, 대손충당금 잔액은 외상매출금 아래에 있는 게 관계된 대손충당금. 자, 그래서 잔액란에 봤더니 얼마가 있다? 200만 원이 있네요. 그러면 이 금액에서 200만 원을 무엇 하시면 된다? 빼시면 된다. 그럼 여러분 2억 4,779만 원 곱하기 1% 하시면 247만 이렇게 나오는 금액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추가로 설정해야 되는 금액은 47만 7,900원을 무엇 하시면 된다?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받으러음도 가겠습니다. 매출채권 해달라고 했으니까요. 받으러음. 자, 받으러음의 금액은 얼마가 있다? 3,200. 자, 그러면 3,2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대손 설정률은 몇 프로? 1%. 자, 그리고 받으러음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 확인해 보니 받으러음 밑에 코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받을 어음은 누가 없다? 대손 충당금이 없다.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0을 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3,200만 원의 1%니까 우리 얼마인가요? 32만 원인가요? 네, 32만 원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됐어요? AT는 무조건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해요. 기능키 자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계산해서 이거 무엇 하셔라? 결산자료 입력에 반영하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결산자료 입력에 갑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무엇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 부분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것. 자, 우리가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과 관련되어서 처리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매출채권과 관련된 건 우리 회계 처리할 때 차변에 뭐라고 쓸까요, 여러분? 우리 매출채권과 관련된 건 차변에 대손상각비라고 쓰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 계정 과목 뭐가 된다? 판매비와 관리비. 그런데 우리 시험지 봤더니 매출채권이 아닌 기타 채권 문제가 있었다. 미수금 뭐 이런 부분. 그럼 여러분 기타 채권은 우리 회계 처리할 때 차변에 뭐라고 쓰셔야 돼요? 기타의 대손상각비죠.
전 여기까지만 쓸게요. 자, 그리고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영업 외 비용입니다. 자, 요것도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가서 넣습니다. 제가 이거 왜 자꾸 신경 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입력하는 위치가 달라질 거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 맞춰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을 한다. 그러면 매출 채권에 대한 부분은 스크롤을 내리셔서 4번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5번 대손상각이란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에 외상매출금 얼마, 우리 47만 7,900원, 받으러옴 얼마, 우리 32만 원 입력하시면 된다. 근데 기타 채권은 조금 더 내려옵니다. 누구를 찾아라? 영업의 비용. 자, 영업의 비용에 갔더니 우리 7번 영업의 비용 있죠, 여러분? 그 아래쪽에 가면 누가 있다? 2번, 방가로 2번에 기타의 대손상각, 미수금, 선급금, 난 들어와 있고 입력할 수 있는 난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입력하는 위치가 다르다는 거 꼭 숙지. 됐나요? 그럼 저희는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넣었어야 되는 문제이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직접 입력하는 방법. 자, 또 하나의 방법. 세무사랑은 무슨 키가 있다? 기능 키가 있다. 그래서 상단에 F8 대손상각이라는 버튼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 대손상각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자, 누르면 이렇게 팝업창이 들어옵니다. 현재 우리는 몇 프로를 설정하자? 1%. 만약에 여기가 시험지가 2%이다. 그럼 여기 2%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2%이면 숫자 2를 치면 되고요. 1%이면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지금 여기 공식에 쓴 것처럼 계산이 되는지 볼게요. 자, 학계잔액 시산피해 외상매출금은 2억 4,779만 원. 그대로 계정과목 외상매출금액 금액 들어왔습니다. 그럼 2억 4,779만 원 곱하기 1%. 그리고 설정 전 학계잔액 시산피해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200만 원 있었죠. 자, 그게 설정정 충당금 잔액에 2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써드린 공식은 여기에 보이죠? 금액 곱하기 대손율 마이너스 설정정 충당금 잔액. 그게 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 247만 7,900원에서 200만 원을 빼서 47만 7,900원을 무엇해야 된다? 추가 설정해야 된다. 그럼 손으로 계산한 거랑 똑같네요. 받으러 오면 얼마이다? 우리 똑같이 들어오겠죠. 3,200만 원 곱하기 1%, 뺄 금액은 없으니 32만 원. 동일하네요. 자, 미수금과 선급금은 현재 설정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서 요 기능인 아이콘을 쓸 땐 우리 설정 대상에 해당되는 금액만 추가 설정에게 놔두고 해당 사항이 없는 건 무엇한다? 없애주셔라. 그럼 요 자리에 가셔서 우리 숫자 0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바뀌어요. 다시 또 한 번 눌러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유형에 보면 우리 무슨 부분 외상매출금 받으러면 판매비와 관리비이고요. 이건 영업의 비용입니다. 라는 글씨가 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도 여기를 0을 만들면 아래쪽에 영업의 비용 쪽에 집계됐던 금액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험지에서 설정하고자 하는 채권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금액만 남겨두시고 해당 사항 없는 건 반드시 무엇한다? 0을 만든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추가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꿔주시고 자, 우리는 결산 반영하겠습니다. 결산 반영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5번 대손상각에 외상매출금에 47만 7,900원 받을 어음에 32만 원 들어온 거 확인이 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몇 번도 10번도 마무리가 됐네요.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저는 일단 학계전액 시산표는 최소화 시켜놓고 결산자료 입력만 띄워놓고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자, 11번. 자, 재고자산의 실제 조사된 기말재고 금액은 아래와 같다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상품은 현재 창고에 남겨진 금액은 150이래요. 자, 저는 최소화시켰던 학계잔액 시산표를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보시면 무슨 부분? 재고자산의 상품은 현재 판매가 가능한 금액이 얼마이다? 375만 원. 원래 여러분 재고자산이라고 해서 합계잔액 시산표에 재고자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차변의 요 금액, 차변의 요 금액은 뭘 의미한다? 여러분 요 차변에 있는 재고자산의 금액은 내가 전년도에서 넘겨받은 기초 재고액 그리고 단기에 열심히 무엇한 거? 매입한 거. 그럼 기초 재고는 우리 그냥 넘겨받았고 매입한 건 여러분들이 차변의 상품, 원재료 이렇게 회계 처리했을 거잖아요. 그게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 금액입니다. 그러면 나는 판매가 가능한 상품은 얼마가 있는데 375만 원 있었는데 창고에 가서 확인해 보니 난 재고가 얼마밖에 안 남겨져 있다? 150만 원. 그러면 우리 재고를 줄여주고요. 나머지는 팔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품을 기준으로 본다라면 우린 지금 현재 갖고 있었던 375만 원에서 창고에서 실세한 150만 원을 빼면 우리는 무엇하였다? 판매한 금액입니다. 라는 거로 나오겠죠. 판매한 부분. 그러면 요 금액 빼시면 얼마다 여러분? 225만 원인가요? 225만 원에 대해서는 무엇 하셔야 된다? 원가 대체해야죠. 지금 이 기말 재고 금액은 다음과 같다라는 건 재고를 남겨서 다음 연도로 차기 이월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원가로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론으로 배울 때 여러분 이렇게 T 계정 한 적 있잖아요. 그럼 차변에 기초와 매입이 있고 그리고 못 팔은 건 기말로 남기고 팔은 건 매출 무엇으로 가겠다? 원가로 가겠다. 근데 우리 기중은 2분기만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요. 그 기말액에서 우리 무엇 하겠다? 12월 31일자 기말을 파악한 다음 요거를 남기고 원가 대체 분기한다고 했죠.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가가 확인이 되면 우리는 재고 실사 서류를 따로 갖고 있을 거고 시험지는 딱 그렇게 정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이 분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뭐라고 쓰고 상품과 관련된 매출, 원가라는 걸 쓰고 상대편 대변에는 창고에 있었던 상품을 팔아서 없어졌다고 정리시켜 주셔야 되겠죠. 자, 손으로 분기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원재료는 원재료 B로 갔다가 원재료 B는 제공품에 갔다가 제공품은 다시 제품으로 넘어가고 그 제품 중에 아직 못 팔은 건 재고로 남지만 팔은 건 매출 원가로 가야 되죠, 여러분. 이 분계를 언제 다 할 거냐고요. 그리고 이 재료비만 해야 돼요, 여러분. 노무비도 해야 되고 재료 경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고자산과 관련된 정리는 무조건 어떠한 경우에도 어디서 하지 않는다. 여러분 수동결산 안 해요. 네, 자동결산합니다. 자동결산.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저희는 하러 들어갈게요. 그럼 이제 그 부분 의미 설명을 드렸고 저희는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부터 넣을게요, 여러분. 재고자산은 상단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품 매출 원가 자리에 갔더니 여러분 학계전액 시산표에서 벌써 눈으로 확인해 드린 거 375만 원 들어온 거 보이시죠? 자, 이 금액 중에 남겨져 있는 재고가 얼마이다? 150. 그러면 제가 아까 계산해서 원가 대체되는 금액도 알려드렸어요. 지금 보면 기말재고 금액이 하나도 입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보시라는 건 어디냐면 여기만 보세요. 여기만 원리를 하나 파악하시면 그다음부터 원리가 다 똑같은 원리인 거니까. 지금 보시면 상품 매출 원가는 차변에 있었던 상품 매입액 375만 원이 그대로 원가로 다 들어가 있어요. 다 팔았다고 봐버리는 거죠, 여기서는. 근데 사실 창고에 가니 150만 원이 남겨져 있으면 150을 뺀 225만 원만 매출 원가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결산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금액 자리에 재고 금액 150만 원을 입력하시고 엔터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제가 아까 썼다가 지웠던 225만 원만 상품 매출 원가로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메뉴는요. 재고 자산을 정리하면 매출 원가로 얼마가 대체가 되는지 원재료비로 얼마가 대체가 되는지 제공품으로 얼마가 넘어가는지를 실시간으로 무엇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거 확인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실무자들은 무슨 부분? 야, 전년 대비 이 회사 소득률 얼마 나왔어? 이렇게 물어봐요. 저희요, 전년도에 12% 나왔어요. 야, 비슷하게 맞춰달라고 하는데? 라고 얘기해요. 일단 불법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은 뭘 하냐면 이 재고를 내가 뽑는 게 아니라 제가 세무대리인이라면 저한테 일을 맡긴 기장 거래처가 있겠죠? 그 거래처에서 뽑아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자꾸 저희 재고 얼마 남겨져 있는지 실사 못해요. 그리고 나서 전년도랑 소득률을 비슷하게 맞춰달래요. 그럼 다른 작업 다 끝난 다음에 이 기말 재고 금액을 저희가 여기다 입력하는 걸 하면서 요 밑에 보면 소득 평률 있죠, 여러분? 이거 보면서 본인들이 맞춰요. 근데 선임들이 이 설명은 안 하고 야, 여기다 150 치고 여기다 3,000 치고 여기다 얼마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른 작업은 다 끝나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이중장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대표적인 이중장부예요. 분식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부분은 손을 못 대니까 다른 건 다 하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재고를 가지고 이익 조작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이익 조작의 소득 평률이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 지금 30.95 나왔네요. 이 자리를 0으로 바꿔보세요. 다시 0. 자, 그러면 30.47로 소득평균율이 떨어지죠. 됐어요? 우리 재고가 남았다는 얘기는 원가가 줄어든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고가 0이니까 당연히 소득률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들 많이들 맞춰요. 이해되셨어요?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실무자들이 그런 장난질을 많이 한다고 알려드리는 거고 실제 창고 조사하셔서 이렇게 실사했다고 보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명세서 따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만 갖고 있어도 안 돼요, 여러분. 원재료, 근데 우리는 아이템이 5,000개다. 그러면 그 5,000개가 재고를 다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금액이 9,000이다. 그럼 9천만 원에 합산으로 나온 재고자산 명세서를 따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서류 보관 5년이에요, 여러분. 그거 세무조사 나왔을 때 보여달라고 했는데 못 보여주시면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9천이라고 주장하는 거로 답변이 안 된다고요. 9천의 내역서를 갖고 있으셔야 된다. 그게 재고자산 명세서예요. 그래서 그거 따로 갖고 있으셔야 되고 시험은 그냥 이렇게 써주면 끝.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보면서 맞춘다는 거. 자, 그러면 저는 여기를 좀 지우고요. 다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저희는 기말상품 재고에 얼마? 150만 원 넣어주시고 엔터. 됐어요? 그래서 매출 원가는 225만 원으로 정리. 그리고 저희 전표 추가하면 정말 상품 매출 원가가 225만 원 대체되는지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원재료 B는 기초 넘겨받은 거에 단기 매입한 거 더해서 원재료 B로 넘어간 금액은 얼마이다. 2억 1,519만 원. 그런데 창고에 가서 보니 우리 원재료는 9천만 원 아직 소비 안 한 게 있더라. 그럼 기말에 재고액을 9천만 원을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 원재료 재고액에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을 빼면 우리는 원재료비로 넘어가는 금액은 얼마가 된다? 1억 2,519만 원이 돼야죠. 됐어요, 여러분? 그럼 이 원재료비는 또 어디로 넘어갈까요? 우리가 전표 추가하면 제공품으로 넘어갈 겁니다. 기말 저만큼 남겨놓고요. 자, 그리고 이제 노무비는 우리가 별도로 얘기하는 건 없습니다. 퇴직금 쪽 아니면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경비도 특별히 얘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 기중에 분기한 거 500번대 코드로 입력한 게 여기 다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코드 자리 보면 다 500번대 코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00번대로 입력해야 되는 거 제대로 입력 안 하고 들어오시면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 여기가 다 공란으로 뜬다고요. 판관비로 잘못 넣어놓으시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맞게 들어왔고요, 저희.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아까 반영했고, 자, 내려오시면 무슨 부분? 우리는 단기에 투입한 원가는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이다. 라는 걸 기초 재무제표 입력할 때 얘기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다? 8번 단기 총 제조 원가의 곧바로 금액을 보여줍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단기 총 제조 원가는 1억 6,090만 7,080원이다. 그리고 요 금액에 전년도에서 넘겨받은 기초 제공품을 무엇하고 더하고 기말 제공품을 빼면 우린 뭐가 된다?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시간으로 즉시 확인이 가능. 우리 기말 제공품 얼마 들였어요? 500. 자, 시험은 주는 대로 갑니다. 500만 원 입력하시면 우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500만 원 입력하기 전에는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가 1억 7,090만 7,080원이에요. 근데 재고가 남겨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금액이 당연히 줄겠죠. 그래서 500만 원 입력하고 나시면 1억 6,590만 7,080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누굴 더하고 자, 전년도에서 넘겨받았던 기초 제품 재고액을 더하고 그리고 단기 제품 기초 제품 재고액을 더하고 그리고 단기 제품 매입액은 왜 들어와 있을까? 이 부분에 여러분 반품이 있었거나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리고 우리 타계정 대체 몇 번 걸었죠, 여러분? 8번. 자, 타계정 대체 8번을 걸어주면 이렇게 타계정을 대체된 게 보여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제조원가 명세서에 기록이 돼요. 이게 만약에 이 제조원가 명세서가 아니라 지금 제품 쪽이니까 손익계산서에 만약 이게 원재료였다 그럼 제조원가 명세서에 이렇게 기록이 남습니다. 근데 결산자료 입력에서도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이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넣으면 최종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가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에 기초 제품 재고액을 더하고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서 우리 상단에 누가 확정이 된다? 제품 매출 원가가 확정이 돼요. 일단 여러분 우리는 제품 3천 안 넣었어요. 3천 넣기 전에 제 금액으로 보면 1억 7천이거든요. 뒤에 짜투리는 버리고 갈게요. 자, 1억 7천이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제품 매출 원가로 확정이 됐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창고에 가서 재고를 파악해보니 우리는 3천만 원 있었다. 그럼 원가가 줄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1억 7천이 아니라 얼마로 줄 것이다? 1억 4천으로 줄겠죠. 자, 그래서 제품 매출 원가는 1억 4천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말재고 금액을 얼마로 남기냐에 따라서 소득률이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이 회사 너무 행복하겠네, 여러분. 소득 평균이 70%예요. 이런 회사는 거의 없어요. 부동산 임대업자도 아니고 어찌됐든 저희는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입니다. 행복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11번 문제 나오면요. 결산 반영 금액이란 거 보시고 옆에 있는 글씨 보시고 입력만 하면 그리고 입력하고 점표 추가하면 점수를 3점 내지 4점을 주니까 대부분 11번 문제는 틀리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원리가 어떤지 따져보지도 않아요. 왜냐면 입력하고 점표 추가하면 4점 줍니다, 3점 줍니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계속 그것만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지고 이익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12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우리가 손으로 분계를 한다라고 하면 나는 12월 31일자 무엇을 해보니 결산이라는 걸 해보니 결산을 할 때 법인세를 계산해보니 우린 1250만 원의 법인세가 나왔다. 그래서 차변에 법인세 등이라고 비용 처리를 하고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나 미리 냈던 세금 있어. 어디에 선납세금 계정에. 그래서 선납 세금으로 정리했던 금액을 무엇하고 상계 정리하고 그리고도 낼 세금이 있으면 무엇하겠다?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하겠다. 이게 원래 봉분계죠, 여러분. 근데 그걸 어디서도 할 수 있다? 우린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자동 결산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인 거예요. 됐을까요? 그러면 실제 가능한지 보시자고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럼 법인세 등으로 계상할 금액은 1250이고요. 선납세금 계정에는 법인세 중간 예납 금액과 원천 납부세액이 계상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계잔액 시산표에 갔다 오시면 선납세금 금액을 무엇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겠죠. 자, 학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당좌 자산에 선납세금을 보니 우리 얼마의 금액이 있다? 255만 4천 원의 선납세금이 있었다라고 써있죠, 여러분. 저는 위쪽에 쓸게요. 255만 4천 원. 됐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요 금액. 그러면 이 부분이 또 어디서 확인이 가능하실 거냐면 요 금액이 자, 어디서 확인이 가능하시냐면 결산자료 입력에 여러분 법인세는 손익계산서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서 매출총이익이 나오고 판매비와 관리비 빼시고 영업이익이 나오죠. 그리고 영업의 수익은 더하시고 영업의 비용은 뺍니다. 그러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오죠. 그리고 법인세 비용을 빼서 당기 순이익이 나와요. 그러면 맨 끝자락에 있겠네요. 제가 이 부분은 원가명세서랑 손익계산서가 합쳐진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현재 얼마인지 보여지고 거기서 법인세 등을 빼겠다. 그런데 선납세금 금액 제가 메모한 거랑 같아요, 달라요? 같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보시면 색이 흰색 난이에요? 아니면 둘 다 연두색이에요? 선납세금과 추가 계상행 자리가 모두 다 연두색. 그러면 선납세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난에 지금 금액 255만 4천 원을 이 자리에 입력을 하면 우리 차변에 누구 법인세 등 대변에 누구 선납세금의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계산기가 필요하겠네요. 자, 그러면 계산기를 열어서 우리 얼마에서 얼마를 빼자. 우리 내야 되는 법인세 얼마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1250. 그럼 1250만 원에서 우리 얼마를 빼주시면 된다. 우리 금액 255만 4천 원을 빼시면 되죠. 그럼 내야 되는 세금은 얼마이다? 994만 6천 원. 그래서 지금 어느 날 여기 추가 계상액이란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요 자리가 뭘 의미하는 자리다? 아, 내야 되는 세금, 미지급 세금을 의미하는 자리예요. 그럼 지금 계산한 얼마? 우리 지금 계산해서 들어온 금액 있죠, 여러분? 네, 그 금액을 무엇 하시면 된다? 입력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산한 금액 994만 6천 원. 그럼 요걸 요 자리에 넣으세요. 그래서 994만 6천 원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어떻게 알려드리냐면 입력이 모두 다 끝나면 어느 자리에 금액을 확인하셔라. 우리 9번 법인세 등이라고 써 있는 자리 있죠? 이 자리의 금액이 원래 얼마의 법인세가 계산됐습니다. 라고 했던 금액.
1250만 원의 금액과 반드시 일치해야 돼요. 일치해야 하네요. 일치하죠. 그래서 두 자리에 금액을 넣고 금액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래요. 그럼 저희는 일치하네요. 그러면 여러분 결산 지금 현재 12문제 냈잖아요. 모두 다 작업 끝난 거죠? 네, 그러면 다 끝났으니까 우리 가장 마지막에 할 일이 무엇이다? 가장 마지막에 할 일이 전표 추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동 결산이라는 건 지금처럼 이런 작업이 다 끝나고 가장 마지막에 F3번이라고 하는 전표 추가를 눌러서 일반 전표에 결산 전표를 무엇한다? 반영한다. 그럼 저희는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전표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해하시면 일반 전표의 전표 추가가 끝나면 이렇게 상단에 자동 결산 분기가 끝났습니다 라고 나와지게 됩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자동 결산 분기 완료됐다고 나오니까 제가 왜 결산 분기 삭제 버튼 그때 가면 활성화될 거라겠죠? 활성화된 거 보이시죠? 우리는 이거 누를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럼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럼 메뉴는 우리 무엇하자? 최소화를 시켜주시든 닫으시면 되고요. 전 최소화 시켰고요. 자, 그리고 일반 전표에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반 전표에 들어가시고요. 자, 우리 현재 보여지고 있는 정보는 수동결산 자료입니다. 근데 자동 결산으로 대체를 했으니까 그게 들어왔는지 확인해야 되죠. 상단에 조회 버튼. 자,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갑자기 전표가 추룩 추가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보라색으로 결산해서 대체한 전표입니다라고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 전표는 글씨를 T를 내줍니다. 뭐라고? 차변의 결차, 대변의 결대.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상품 금액은 바로 눈에 티가 나니 보자라고 했었죠, 여러분. 기말재고 금액 얼마 있었다? 150만 원 남겨져 있었다. 원래 합계 잔액 시산표에 남겨져 있는 원래 금액은 얼마였었죠, 여러분? 합잔의 금액. 자, 결산을 반영하기 전에 합계 잔액 시산표에 있었던 재고자산의 상품 금액은 375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창고에 남겨져 있는 금액이 얼마이다? 150이다. 그래서 요 금액에서 150을 남기고 나머지는 원가 대체한다고 했잖아요. 대체된 거 들어오죠. 그러니까 자동 결산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일이 더 편하죠. 그리고 우리 제조업이니까 우리 무슨 부분? 창고에 남겨져 있는 원재료 금액 9천을 빼고 원재료비 대체했다가 이 원재료비는 제공품으로 대체가 되고 이 제공품에 원재료비 대체된 거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여러분? 인건비. 그러면 우리는 퇴직급여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 이것도 들어올 거고 그리고 임금이 어디로? 노무비를 경유해서 가는 것처럼 제공품 넘어가야 된다겠죠? 제공품 넘어간 거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중간에 노무비 생략됐다고 문제가 되진 않아요. 직접 대체해도 어차피 똑같은 의미로 들어갈 거라서. 자, 그리고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건 제조, 무슨 부분이에요, 여러분? 경비 쪽. 그럼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다 들어와 있죠, 여러분? 그리고 이 감가상각비는 제공품 쪽으로 다시 복류생비, 뭐 접대비 할 것 없이 모두 다 대체가 돼야 되죠. 대체했던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제공품이 완성이 되면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 차변에 제품 나와야 되죠. 그리고 우리 제품 얼마? 3천만 원 남겨두고 매출 원가 대체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제품 매출 원가 차변에 들어오고 대변에 제품이 무엇된 감소된 분계 들어오죠. 됐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계를 여러분들이 자동 결산 안 쓰면 다 손으로 이걸 다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산을 배우실 때 자동 결산을 빼고 배울 수는 없어요. 무조건 알고 가셔야 돼요. 쓰고 안 쓰고는 내 선택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결산이 모두 다 끝나면 우리 이 시산표는 제가 지금 계속 조회 안 누르고 있잖아요. 조회를 안 눌렀으니까 지금 상황까지는 수정 전이에요. 그런데 결산이 다 끝나고 나서 이 메뉴를 나갔다가 들어오거나 또는 상단에 조회를 누르면 뭐가 될 것이다? 수정 후 시산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는 수정 전, 수정 후를 분리시켜서 볼 수는 없어요. 내가 회계처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재고자산이 확 눈에 띕니다. 그럼 재고자산에 가서 봤더니 상품은 기말재고 얼마 남겨져 있다? 1,500. 자, 원재료는 얼마 남겨져 있다? 9,000. 자, 그리고 제공품은 얼마 남겨져 있다? 500. 자, 그리고 누구 있어요, 여러분? 제품. 제품은 얼마 남겨져 있다? 3,000. 그러면 지금 여기가 기말재고로 남긴 금액만큼 잔액에 쫙 다 남았죠? 그러면 아, 나 결산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결정했던 재고자산대로 금액이 남는 거거든요. 그리고 외상매출금도 볼게요. 이런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1% 설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2억 4,779만 원 곱하기 1%이면 얼마이다? 우리 247만 7,900원. 딱 잔액이 이만큼 남죠. 받으러 온 몇 프로? 1%. 그럼 딱 얼마였어요? 32만 원.
그러니까 결산이 끝나고 나서 학계잔액 시산표에 금액 들어온 거 보시고 내가 결산을 올바르게 했는지 항상 검토하셔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시험의 출제자들이요. 답안 보는 요령이라든지 서류에 영향을 주는 것 때문에 뭘 주냐면 지금 이 결산 문제를 냈다. 그러면 학계잔액 시산표의 기말재고 자산의 잔액이 이렇게 보이면 당신은 맞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버려요. 답안에 그렇게 써주는 이유가 그런 의미였어요. 그리고 누구도 대손 충당금도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저희는 결산까지는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학계전액 시산표도 이제 다 될 거고요.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도 일단은 다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메뉴들 열어놨던 거 일단은 모두 다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끝난 게 무슨 행위가 끝났다는 얘기가 된다. 아, 우리는 수동결산 끝났고 고정자산 등록, 결산에 반영하는 것도 해봤고 그리고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자동결산도 해봤다. 그럼 이제 남겨진 건 뭐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 재무제표 작성하는 게 남겨져 있죠. 네, 저희 잠깐 쉬고 재무제표 작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